안녕하십니까. 저기 방금 소개받은 SC 코리아의 손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접근성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접근성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접근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발표를 할 때는 접근성이 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는 접근성에 대한 어떤 관심, 이해,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접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이 참 접근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뿌듯한 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배경, 그리고 그 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들이나 기술의 동향들, 그리고 제가 조금 고민해 본 해결 과제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 삶에 너무 깊숙이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션을 하나 정한 건 발표 자료를 인공지능만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 그리고 퍼플렉시티, 그리고 감마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툴인데, 이 세 개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참조 자료를 봤더니 10분, 30분, 1시간이면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동영상도 봤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저는 AI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는 격차를 느끼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의 중년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인공지능의 지금 빠른 속도들이 정말로 어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이게 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 DX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AX, 인공지능에 대한 전환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이 인공지능과 연계된 여러 가지, 특히 접근성 관련된 저희가 얘기하는 장애인 고령자한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이제 보편적 설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 유니버셜 디자인 보편적인 설계가 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소수를 배제하지 않고 배려하자는 측면으로 저희가 보편적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을 설명을 했었는데, 고령자의 증가, 장애인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라 했던 분들의 인구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다수가 아니라 다수인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들은 ESG라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SG의 이슈가 결국은 돈의 문제, 버짓의 문제랑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탄소 중립이나 기후 온난화 이런 에너지 문제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 ESG를 구성하는 S 소셜이나 G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ESG에서도 소셜해야 한다는 부분이 격차를 해소를 한다거나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ESG의 한 측면으로 강하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라고 있는데 약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10번이나 11번 그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SDG의 한 축으로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16% 정도 되는 14억 명이 60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인구의 한 20%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3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 인구가 고령화는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 약 35%에서 많으면 40%까지 65세 이상의 인구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령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 고령화에 대한 특징이 디지털 활용률 또는 교육에 대한 성과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연구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50%도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고령자가 많은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접근성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공지능 발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제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개성과 장벽이라고 내용을 달아봤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접근성 측면에서는 개선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음성인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막을 생성하는 것처럼 기존에 사람이 수기로 해야 됐던 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업무 처리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번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글로벌 활동에 제약이 됐던 언어 문제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면에는 이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데이터들,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이 많아서였었는데 어떤 특정한 편향된 부분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데이터라거나 장애 자체에 대한 디지털 정보라거나 또는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는 디지털화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100%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것. 이게 결국은 어떤 무결성에 대한 문제로 같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결국은 고령자나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못하는 이런 한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술은 발전하지만 정보의 격차는 계속 증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은 증가하지만 불평등이 계속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고령자라고 했던 이 분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분들은 더욱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제 주변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업무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비교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2배, 3배 이런 식의 수치를 계산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게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소외된 분들의 정보 격차는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좀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들에 대한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맞춤화된 AI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관련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을 저희가 이제 고령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령자분들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그 연령대별로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고령화 사회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서비스나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또는 서비스 출시가 됐을 때 그런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 접근성을 한 15년 동안 해오면서 예전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뀐 것처럼 지금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엔이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 이제는 배려가 아닌 한 개인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정보의 취득과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이 부족해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IT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손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배려가 아닌 권리의 이슈로 저희가 이제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로벌에서 접근성에 대한 표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 표준들은 법제와 함께 같이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약간의 이제 기업 논리가 존재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강력한 법과 함께 좋은 표준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현재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표준과 함께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W3C에서 만든 WCAG 현재 버전 2.2가 접근성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EN301549라고 하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접근성 표준을 엣지에서 개발해서 지금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이다 장애인법이나 섹션 508 같은 비디오 관련된 법들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접근성 표준과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어찌됐든 굉장히 강력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송들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법이 에이다라고 하는 미국 장애인법과 섹션 508이라고 하는 비디오나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기준으로 굉장히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접근성을 지금 준수를 하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미국에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하던 국내의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의 이러한 법들에 맞춰서 접근성을 준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접근성 관련된 법원의 어떤 소송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접근성에 대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접근성 법인데요. EAA라고 합니다. European Accessibility Act라고 하는데 지난 6월 28일에 드디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은 유럽 연합의 가입국들에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금융 또는 전자통신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이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 서비스되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유럽 접근성법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 법은 그 법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업 치하적인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19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럽의 각 국의 내부 법들을 이 유럽법하고 맞출 수 있는 계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할 때는 각 국가별로 국내법을 따르도록 진행을 합니다. 근데
유럽연합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어떤 특정한 접근성에 대해서 국내법을 다 다르게 만든다면 기업이 그 서비스를 만들면서 각 국마다 법을 맞추는 데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 유럽연합은 이거를 유럽연합법을 하나 만들고 각 국가들이 이 법을 동일하게 따라주기를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법 하나를 맞추면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에서 접근성 법을 따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은 법으로 강조를 했지만 실제 기업 친화적으로 접근성을 잘 준수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또 나름 꽤 오래전부터 접근성 관련된 제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라고 하는 법률과 그다음에 지능정보기본법, 예전에 국가정보기본법이었던 법을 토대로 해서 법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접근성 관련된 이슈는 2025년 1월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서비스와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가게 가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 이렇게 주문할 때 쓰는 모든 기기들은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준수하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1월이 되면 기존의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서비스들도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에 대한 표준에 대한 이슈, 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시작 자체가 웹 접근성을 기준으로 시작된 접근성이 좀 근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AI나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등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 법이 앞으로도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몇 가지 주요 표준들 그리고 SDO에서 진행하는 표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3C가 현재 접근성 표준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대표적인 지금 볼 수 있는 표준은 WCAG 2.2와 WCAG 3.0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WCAG 2.2는 WCAG 2.1까지는 웹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다루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기존의 웹 접근성 지침에 있지 않다고 해서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모바일 관련된 이슈들, 인지 관련된 이슈들을 삽입을 해서 2.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재 접근성을 준수하는 표준 기준이 되고 있고요. WCAG 3.0은 아주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W3C라는 표준 기구는 웹을 중심으로 표준들에 대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웹이라는 어떤 매체 한계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확대하는 개념의 WCAG 3.0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드래프트 버전인데 WCAG는 웹 컨텐츠 액세서빌리티 가이드라인이고 WCAG 3.0은 WCAG 컨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WCAG 3.0이 어떤 특정한 매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접근성을 준수하는 기준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CAG 2.2는 기존의 WCAG 2.1 웹에 국한된 내용들을 좀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인지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 친화적으로 바꾼 표준이고요. WCAG 3.0은 앞으로 어떤 특정한 매체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접근성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접근성 표준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래프트 버전이고요. 모든 디지털 제품을 WCAG 3.0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접근성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패스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이제는 약간 수준을 평가하는 형태로 그리고 접근성이 준수를 공고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결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평가 중심이 결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접근성을 준수해야 되는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WCAG 2.1을 중심으로 잡되 WCAG 3.0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ISO IC JTC1 SC35에서도 역시 접근성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SC35에서 만드는 주요 표준들은 인터페이스 관련된 표준인데 SC35에서도 접근성 관련된 표준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접근성 관련된 표준 중에서 DIS 2007-24 수어를 통한 음성정보 시각화 표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은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상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도록 설계된 가이드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를 사용하고 텍스트도 다 글도 한글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어는 사용하지만 한글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수어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어를 잘 호환되게 사용을 할수록 하는 표준이고요. DIS 2007-31은 키오스크 접근성입니다. 현재 SC35에서 신규 공고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키오스크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모든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지금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떤 화면에 내용이 나온지 모르니까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키오스크의 위치가 높으면 이게 손이 닿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높낮이를 조절한다거나 음성 인식을 한다든가 자막을 제공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ITUT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 그룹 21이 현재 멀티미디어 관련된 접근성 표준과 접근성 리드 그룹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터디 그룹 20에서는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접근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CAHF라는 연합 모임에서는 접근성이나 또는 휴먼 팩터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 ITUT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표준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YSTR ACC SCC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ICT 서비스 접근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퍼블릭한 개념의 공공에서의 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 표준이 기존의 표준과의 다른 특징은 전에 대부분 표준들은 접근성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할까를 논의했었는데, 인포메이션 자체도 접근성을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레이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 퍼블릭한 개념에서는 접근성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로 나한테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Y.ACC-SSM이라고 하는 IoT 서비스 접근성 프로파일 표준은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받고 나한테 맞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 개념을 도입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따르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유무나 불편의 요소를 가지고 나랑 같이 인터랙션하는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환경들이 나를 인지하고 나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드는 환경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를 버스 정류장에 인식할 수 있으면 그들이 내가 원하는 버스를 그 시각이 아닌 음성 정보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 개념과 맞춤형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메타버스 이슈들을 통해서 가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환경이 접근성이 잘 준수가 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 편리하게 그 가상 환경을 쓸 수 있다면 정부 취약계층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상 공간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거를 표현해서 어떤 배려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또 한편의 의견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JCAHF라는 연합 모임은 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아니지만 다양한 접근성 관련된 이슈들을 ITU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SDO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있었던 JCA 1월달 미팅에서 그동안 이 접근성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리더 역할을 했던 미국의 이제 안드레아 sak스라는 의장분이 한 45년 정도의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이제 영국의 청각장애인 연합회 의장으로 계신 리디아 베스트가 그 후임으로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활용되는 접근성 기술 영역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UX나 UI 자체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모든 서비스들이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스펙션에서의 접근성의 점검을 도와주는 AI,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Be My Eyes라는 앱은 시각장애인이 이 앱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환경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앱이고요. 로즈 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청각장애인이 이 앱을 통해서 일반 청각장애가 없는 분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잇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은 대화를 하고 발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뇌성마비나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이 의사표명을 하면은 일반인 사람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의사소통을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핏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접근성의 이슈가 ESG나 SDG의 지금의 핵심 가치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존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실천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법제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접근성에 관련된 모바일이나 키오스크들처럼 이제 많은 부분의 서비스들이 접근성을 의무화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의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만드는 절차에 내재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많은 사용자 계층의 의견들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 로드맵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초지능 사회가 곧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초지능 사회가 오면 지금 인공지능 사회보다 더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 초지능 사회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항목들을 적어봤는데 조금 더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지만 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람과의 얼만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포용적인 혁신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도 저희의 노력들이 후세 세대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차가 좀 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을 할 때 늘 얘기 드리는 게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사는 인간의 삶은 굉장히 유한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한한 인생에 접근성 부족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다면 저희는 동일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실제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사회 고령자가 될 저를 위해서 이 접근성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